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광훈 목사님으로부터 옥중 서신을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재판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의 그 증언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기에 전 국민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그 재판의 안에서 또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이동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목사님 먼저 그 재판장 안에 저희는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겉으로 보실 때 모습이 좀 어떠셨나요? 박사님? 우선 뭐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져 있어요. 아, 많이 빠지셨나요? 옆에서 뵙기에도 예, 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고. 음, 물론 뭐 그렇다고 아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목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수술한 부분. 수술한 그래서 목을 고정하는 예. 그런 보호대 플라스틱 같은 걸.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표정이나 그런 분위기는 좀 어떠 보이시던가요? 오히려 뭐 저희들 위로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이 비록 감옥살이지만 네.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예. 정말 자신의 일을 한다는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엔지니어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메시지 다 들어가고 있나요? 네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서 해주신 그 증언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다라고 하셔서 저희 이렇게 모시게 됐거든요. 글쎄요, 감동이라기보다는 네. 저도 그 증언하기 전날부터 예. 그리고 그 증언하러 가는 날 네네. 어제 한국사 강의했던 유금주 교수가 예, 예. 저랑 함께 사는 분인데 네네. 맞습니다. 네. 저한테 집문을 나가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건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예.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대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증언을 일했고. 네, 진짜 간절한 심정으로. 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자리에 예.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 증언에. 예, 예. 지금 목사님 계신 자리에 네네. 차라리 내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쳤던 주역인 제가 예. 오히려 그 벌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대신에 있다는 것에 참 부끄럽고 떨렸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날 증언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언 관련돼서 사실 변호사로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성희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요. 제가 그 질문지를 이렇게 지금 다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재연을 해보고자 예.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량이 여러분 꽤 많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지방에 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날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전 네네. 10시에 시작해서 거의 2시에 마쳤으니까. 오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더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꾸준히 이 재판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성희 변호사님 얘기로는 그날 저희 재판은 전부 속기록에 기록하거든요. 제가 증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속기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또 저희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방송 때 한번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날 답변해놓고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면 제가 받아온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이동호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증인은 1987년 연세대 주사파 지하 조직인 연세대 비밀학생회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88년부터 89년까지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연대사업국장 겸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주사파 및 공산주의 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날 이제 질문은,
그 사전에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제 대략 질문의 요지를 정해줬는데 저도 좀 답변 내용을 준비했는데 네. 사실 하나도 안 보고 했어요. 아, 그냥 네. 막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예를 들면 그 왜냐하면 당시 그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 증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맞습니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경력을 물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주사파 비밀조직에서 활동했고 중앙위원이라는 건 중앙 그 최고 책임자를 맡합니다. 비밀리에 투표로 뽑았거든요. 각 예. 지역당에서 올라가서 공산당식으로 올라가서 연세대학교에서 대회라는 기관을 저희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총학생회 지도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총학회장이 우상호였는데 우상호 지도책이었던 셈이고 그리고 학생은 이제 연세대학교 중앙위원을 그만두고는 곧바로 서청년 겸 전대협으로 올라가서 전체 그러니까 그 통일전선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것을 대표로 해서 전대협을 대표로 해서 김대중, 김영삼을 20여 차례 만나서 연대 사업을 조직했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그 주사파 조직에서는 그 핵심의 한 3, 4인 안에 들어가는 요직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수장 중에 수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계셨다. 그리고 이제 또 언더에 또 뭐 그건 공식적인 자리 중에 하나고 또 그 중에 지하에 또 전국 조직인 조통그룹에 제가 중앙위원을 했으니까 조통그룹은 나중에 임수경 씨를 왜 몰래 북한으로 그러니까 그 임종석이 보낸 거로 돼 있지만 거기에 기획부터 모든 과정은 조통그룹이 다 했습니다. 거기서도 수장으로 계셨죠. 예, 거기 중앙위원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요. 그 과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배웠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지금 지도 및 교육을 받은 주사파 출신이 현 문재인 정부의 중요 조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모든 당시의 학생 운동을 말씀드리면 그 주사파라는 게 이제 우선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주사파란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북한에서 정식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그리고 주체 사상이 제기한 주체 혁명론이 있습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특강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 혁명론을 무장한 일단의 혁명 그룹을 말합니다. 주사파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사파라는 것은 당시 학생운동은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리더가 된다거나 간부가 되면 주사파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총학생회나 혹은 단과대 혹은 각 과의 학생운동의 리더들은 다 주사파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주사파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친우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주사파. 그러니까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면 이것도 뭐 상당히 긴 겁니다만 그 북한의 그 노동당 규약에는 주사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 사람 중심의 사상이다. 인간의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혁명 운동에서도 주인이 인간이라는 사상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란 인본주의죠. 다시 말하면 그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랑 완전히 대립되는 사상이고 인본주의 사상의 그 끝은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이렇게해가지고 그것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체 사상 왜 변종이라고 하냐면 주체 사상에서는 나중에 인간의 생명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그냥 생물학적 생명,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가 물려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는 그런 생명과 그러나 그 생명은 유한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적 정치적 생명은 우리가 그 부모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수령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이라고. 그렇죠. 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거니까 어버이보다도 그러니까 내 부모보다 훨씬 더 소중한 생명을 영생하는 생명을 준 신이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지금 현재
종교학계, 국제 종교학에서는 네네. 북한을 예를 들면 2천만이 넘는 예. 그 세계 5대 종교 중 하나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예전에 왜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때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김정일의 예, 사진이 비에 젖고 있으니까 예, 비에 젖고 있으니까. 응원단이 달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항의를 하고 그 현수막을 이제 내려서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닦는.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신격화가 되어 있다고. 신격화 이상이죠. 왜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준 하나님이죠. 그 네네. 하나님이 김일성 수령이고 그 수령과 동등한 게 김정일이고 지금 김정은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사파 그 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수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도 네. 그러니까 주체의 혁명론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예. 결국 그 주체 사상에 뭐 예를 들면 그 철학 그다음에 그 사회 정치적 역사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맨 마지막 수령론에서 가장 걸렸지만 결국 그 문제를 이제 통과해야 주사파라고 부릅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파들 내에서는 은어로, 약어로, 왜냐하면 위대한 수령하기 어려우니까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수령이란 말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주신 그 수령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말들이 그 은어로 쓰여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당시에 그 주사파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용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지금은 전향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주사파 내에서 일하고 있던 대학생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친구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임종석이라는 친구는 이제 전대 3기 의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양대 출신이고 그 몇 가지 그 주사파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그룹이 몇 개 있습니다. 언더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그 조혁이란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활동했던 반미청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미청년회의 수장은 고려대 조혁이라는 친구인 러시아과예요. 지적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동 도지사이던 안희정 같은 분들이 이제 반미청년회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1기 의장 2기 그 오영식 같은 경우 반미청년회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양대 임종석이라는 친구는 그 이제 자민통 이래가지고 자민통 그룹이라고 분영되는데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대 구혜우라는 친구가 수장으로 있던 자민통 그룹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사 통해서 밝혀졌지만 자민통 그룹은 전사의 각오라는 것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그 전사의 각오라는 내용에는 나는 수령의 전사로서 혁명 전사로서 수령이 내린 그 교시에 수령이 내리는 그 혁명가로서 수령이 내린 교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거기에 목숨을 던질 것을 각오한다는 것을 매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듯이 암송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모일 때마다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임종석이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청와대에 대부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들으면서 한 분 더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아로 조직의 이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부류가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석기라는 친구는 그 후에 그러니까 당시 저희가 그 김소경을 보낼 때 용인에 있는 외국어대의 주사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용인의 외국어대는 왜 유명했냐면 당시 용인 중심으로 용인 성남지역 중심으로 노동운동에 내려간 주사파 핵심 노동운동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통역 잔당들도 나이 오래된 혁명가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던 그룹이 용인 외국어대학교 그 중에 수장이었고 그 후에 91년도에 그 민중민주혁명당을 만듭니다. 김영환이라는 친구가. 그때 경기 남부 지역 당의 지역위원회 책임자였던 그룹이니까 사실은 그 주사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그룹입니다. 근데 RO라는 건 아까 이야기하지만 예. 당은 아니고 네네. 민중혁명당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언더에 있는 조직이라고 언더 보면 조직에 이제 될까요? 4가지 단계가 나누어집니다. 공산당의 네네. 조직은. 맨 3층부에 예. 뱅가드 오가니제이션이라 해가지고 네. 당 조직이 있습니다. 당 조직이 당 조직. 있고. 예를 들면 그 조선노동당, 예, 북한 예. 노동당이 있고 그 산하에 이제 우리는 남한혁명을 지도하는 뭐 예를 들면 한국민정민주전선 같은 그 당 조직이 있고 예. 그 조직에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 중부지역당 사건 같은 이선실이 있었던 그런 네네네. 중부지역당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김영환이 만들었던 뭐 예를 들면 민정민혁명당 같은 게 예. 그게 이제 최상부에 있는 상층에 있는 조직이고 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밑에 알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러면, 이석기가 이제 그 있었던 조직했던 그룹은 그 당 산하 조직입니다. 알로.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이라 해가지고 네네. 알로 조직이 있었고 그 알로 밑에는 또 또 있나요? 예, 또 있어요. 그 알로 밑에는 RMO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매스 오가니제이션 대중 조직에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의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연세대학교의 비밀 네네. 학생회 같은 경우가 RMO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는 이제 예를 들면 매스 오가니제이션 노동조합이나 뭐 예를 들면 무슨 학생회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말하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에모노 이제 매스 오가니제이션 대중 조직에는 네네. 뭐 혁명가도 있고 아닌 사람들이 섞여져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뽑아서 네네. 대중적인 직접 활동해서 RMO. 그 위에 또 예를 들면 핵심의 활동가들을 RO.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뽑은 사람들을 그 예를 들면 VO. 당원이라 그럽니다. 그 당원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수고. 네, 확실히 사상 문장이 돼 있지 않으면. 되어 있지 않으면 몇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만이 비로소, MO에서 RMO가 되고, 네네. RMO에서 다시 RO가 되고, RO 중에 VO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선생님, 그럼 지난번에 이인영 청문회 때, 예. 이 주사파에 관한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인영은 사실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또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도 뭐 한번 방송에 출연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지만 주사파가 아니면 당시 전대협에 들어올 예를 들면 수가? 총학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총학생은 주사파가 장악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전에 선발을 해요. 네네. 사전에 선발해서 예를 들면 전대협 의장도 네. 보통 이제 전대협이 출범식이 이제 4월이거든요. 예. 4월이란 말입니다. 4월에서 네. 5월 사이에. 왜냐하면 총학생회 회장이 뽑히는 게 보통 3월에 네네.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4월에 출범식을 하는데 예. 4.19 전후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전대협 의장을 언제 뽑냐면 총학생 의장 언제 뽑으면 그 전에 이미 11월에 이미 뽑아놔요. 밑에서 그러니까 본대에서. 뭐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엄중의 심사를 아. 거쳐서 미리 뽑아놓고 그 중에 대표자를 선거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직이 장악되어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나가면 투표에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인영이라는 사람도 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주사파를 몰랐다거나 이야기하는 내가 볼 때는 그건 거짓말이죠. 여기 지금 내용에 보니까 몇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쭉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질문 중에 주사파의 최후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사파의 최후 목적을 보려면 예. 북한이 공식화한 그 혁명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예.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한다. 여기서 자주적이라면 미국이 없는, 네네. 스스로. 미국이 없는, 네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된 나라. 이걸 말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네. 미국을 축출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지도를 받는 공산주의자 주동이 된 혁명을 만들고 그들이 정부를 구성한 걸 자주적 민주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와 나중에 북한과의 연방을 하고 네네. 최후로는 온 한반도에 온 조선의 그 김일성화, 김일성 주체 사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최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으로 향해 지금까지 일해왔던 주사파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 안에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이런 그렇죠. 재판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뭐 반응이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근데 이제 지금 우선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네. 특별하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판사는 제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쭉. 끝까지 듣고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네. 아마 그 네네.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대한민국의 이런 사실 중요한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 없이 사회 지도층으로 들어갔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재판에서 이성희 변호사가 이제 저를 증인으로 청구한 이유는 네네. 정광훈 목사님이 했던 행동이 네네. 단순히 무슨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주사파로부터 혁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한 애국적 활동이었던 걸 논증하기 위해서 저를 핵심이 불렀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하셨던 건 단순히 정치 행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이끌어왔던 예를 들면 특히 재판부에도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의 교육의 과정이 됐던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실 왜 목사님께서 이 증언이 전 국민이 들어야 될 감동의 증언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나누면서 이거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언은 효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서를 하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잘못된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일반 그냥 증언하고 좀 다르고 무게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주사파 장악돼 있는 법정에서 했던 증언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훨씬 문제를 심각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화수님께서도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막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자면 지금 1949년 6월에 미군이 사실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주사파에서는 1945년 9월에 들어온 미군 때문에 한반도에 분단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은 왜곡입니다. 거짓말. 왜곡.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은 어디서 실험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실험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하지만 사람은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서 깨닫고 어디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느냐. 결국 과거의 기록, 그러니까 내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그래서 왜 우리는 어렸을 때 내가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성들은 어떤 과거의 행적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하나의 기억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억을 왜곡한다는 것은 그 왜곡을 통해서 그들이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역사를 왜곡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소련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이미 이제 수정주의라 그러죠. 지금 원래 이제 정통주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전쟁이란 미군이 예를 들면 원흉이 아니고 소련이 진입했고 미국은 나중에 왔고 그러니까 우선 1945년도 8월 10일 전후에서 소련이 이미 원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8일인가요? 예를 들면 원자폭탄 터지기 전에 소련이 참전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10일 날 원산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미국은 2,000km, 1,000km 밖 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정예군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예를 들면 히로시마 원폭이 터지고 천황이 패배를 선언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원산이면 그냥 내려오면 돼요. 미국은 1,000km 밖에 있었고. 그런데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 연합군이었으니까 나중에 한미 연합 사령관이 되었던 클라크 대장 당시 육군성의 대령이었어요. 이 사람 몇 명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그러면은 연합군이 진주에 대해서 우선 일본군의 무기를 해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일본군이 맞습니다. 당시 20만이 있었는데, 네. 그럼 당시에 뭐 조선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일본군을 해체하고 그 무장을 해제하고 일본으로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와중에 충돌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연합군을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활동 경계선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오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가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련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외로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사실은 미국은 제안해놓고 네네.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미군은 1000km밖에 있었고 네네네. 소련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고 네. 거의 뭐 평양 바로 가까이 와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왜 받아들였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네네.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나중에 이미 소련은 8월 15일 날 이미 평양 이후에 38선까지 진주해 버렸고 네네. 그 다음에 미국은 이미 9월 달에 8월 며칠입니까? 9월 초에 들어오죠. 네네. 인천항을 통해서 상륙합니다. 그것도 일개 중대 정도가 들어오나요? 아. 예. 그래서 들어와서 예. 49년도 또 나가요. 미국은. 왜냐하면 한반도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네네. 들면 무슨 라인 있잖아요. 엣지선 라인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한반도 중요성을 미국은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만을. 예. 그러니까 한반도는 업대에서 500명 정도인가 뭐 예를 들면 예. 군사 고문단 다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6.25 전쟁 이후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네네. 애초에 뭐 미국이 뭐 예를 들면 한반도를 소련에 대한 전진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시지만 네.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1992년도인가요? 예.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그걸 기밀 문서 중에 하나를 입수해서.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스탈린이 북조선에 그러니까 한반도 38선 이북에 네. 단독 정부를 수립하러 지시를 해요. 그게 9월 10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945년도 9월 10일이에요. 9월 20일 날. 그러니까 네. 8월 15일 날 예를 들면 해방이 됐으니까 네네. 한 달도 안 돼서 단독 정부를 구성하러 지시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 교수님 최장집 교수인가요? 예. 해방 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에 보면 대한민국에 세워졌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우리는 다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최장집이 아니고 네네네. 해방 전후사 인식이 있고 네네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한 우리 젊은이들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등학교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네네. 거기에 뭐 현대편 맨 첫머리에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금성출판사일 거예요. 벌써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까? 출판사를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 기록에. 네. 그러니까 성조기가 올라 있는 사진에 밑에 그림이 일어났어요.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식민지살이 하다가 이제는 미국의 식민지살이를 하고 있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결국 자신들의 나라의 정당성은 역사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역사 해석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사파의 목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주체가 되는 주인이 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왜곡도 허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948년도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반대했고 참. 오히려 지금 미국의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는 나라를 건설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침략자를 왜곡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지만 그 기록에 따르면 소련이 침략자예요. 분단의 원흉은 소련이에요. 네? 지금 뭐 채팅에 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니까 뭐 정광훈 목사님 출소를 또 기도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라면 국가에 순종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순종했습니다. 주사파는 국가 사랑이라는 이유를 대며 미군은 외국군이므로 침략군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애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청년들을 끌어 모은 것입니다. 라고 하늘구름 TV님께서 그거 잘 보셨네요. 네네 핵심을 딱 집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걸 배우고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제 왜곡된 역사를 통해서 배운, 아까 이야기한 역사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집단적 기억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정당성을 갖는다는데 왜곡된 역사를 배운 학생은
결국 그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로 저주하고 예. 대신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네. 어떤 그 호의적이고 네네. 숭배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죠. 와, 참 이게 제대로 된 역사만 배운다면 사실 이렇게 좌편향되고 국가가 좌측으로 치우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미 주사파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이걸 지금 준비해서 판을 이렇게 키워온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좀 더 오랜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예, 근데 오랜 준비라기보다는 이미 예. 그 아까 이야기했던 수정주의, 이제 정통주의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분들이 다 경험하고 눈으로 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들이 살아 있을 때는 이들이 그 대대적 역사 왜곡을 시도하지 못해. 자기 눈으로 봤는데. 예? 왜냐하면 그 남북 왕래를 하던 것을 소련이 먼저 막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쫓겨서 그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데 전쟁은 뭐 북한이 일으켰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기습 침공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늙어서 돌아가셨고, 그런데 점점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가짜 역사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걸 수정주의 사관이라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6.25 전쟁은 북한이 침공한 것이 아니고 내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전쟁이 확산된 거다. 그런데 그것도 소련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김일성이 그 스탈린한테 보낸 전문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대한민국을 침공하는데 허락해달라. 그래서 스탈린이 맨 끝까지도 보내는 거였어요. 모택동의 허락을 받고 해라. 그래서 나중에 모택동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자 소련이 스탈린이 허락을 해줘서. 세 번째 만에 허락해서 그래서 소련의 지원하에 대대적인 침공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정주의 역사관이라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켰는데 그 뒤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상당히 그런 것들이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포스트 수정주의라 해서 그 수정사관은 틀렸다라고 해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과거에 뭐 수정주의 역사관을 주장했던 뭐 브루스 커민스 같은 미국의 학자는 이미 브루스 커민스와 거의 어리석은 아이들을 이래가지고 이미 조롱당하고 있어요. 사실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탈린 추종자 아니었습니까? 하수인이죠. 실제로 하수인.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45년 8월 해방 당시에 그 김일성은 그 소련 영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88 여단의 대위 출신이었어요. 원래 소련 장교가 되는 게 본인의 꿈이었죠.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그 예를 들면 그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을 위한 그 동북 항일 연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나마 그 30년도 말에 그 일제히 대대적인 그 토벌 작전에 쫓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탈린은 당시 일본하고 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면은 당시 이제 그 공산주의를 훨씬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다 모아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 자유시에 뭐 한국의 예를 들면 민족주의자를 거의 뭐 10만 명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다 그 소련에 데려다 놓고 거의 가둬놓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 88 여단에 대위했던 사람을 끌어다가 그 여기에 한반도에 그 사령관으로 앉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북한의 정부를 이제 수립하려고 할 때, 최종 후보가 박헌영과 김일성 두 사람이 올라갔었는데, 이미 누가 뭐래도 이 공산 사회주의의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 박헌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박헌영 일제 당시부터 이미 공산당 활동을 했고, 당시 조선공산당의 영수였어요. 핵심 리더였어요. 그리고 공산당 이론에도 밝았고. 근데 그에 비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 이론 자체도 사실 개념이 없던 사람인데, 근데 왜 박헌영이 탈락하고 김일성이 어버이 수령이 된 겁니까? 우선 소련 기밀 문서에 보면은 두 사람을 불러다가 스탈린이 면담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에도 보면 박헌영은 매우 이론에 밝고 똑똑했습니다. 알치지만 똑똑한 사람은 반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이용해 먹기에, 부려먹기에 좀 부담스러웠던 존재군요. 그리고
김일성은 네네. 무식했죠. 네네. 무식했지만 네네. 얼굴이 잘생겼고 또 성격이 활달하고 목소리도 좋았고 리더십이 있었다. 앞에 이렇게 마스크로 내세우기에도 괜찮은. 대신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고려인 공산당원을 시켜서 네. 김일성을 교육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은 알아야 공산당원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소련의 위성국이라고 봐도 괜찮지 당연하죠.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 소련의 당시 이제 정치 장교가 예. 김일성 연설문부터 다 써줬어요. 진짜 북한 위성국이네요. 교과서도 네. 내용도 이미 네. 소련 예를 들면 그 정치국에서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도 소련에서 소련 지어준 이름 거예요. 아닙니까? 소련 그 정치국에서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침봉하고 마치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고 북한 체제의 나라가 전통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사실 무식하다. 역사의 왜곡이죠. 그리고 네.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저희 잘못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학계에서는 이 논쟁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자 해도 네네. 안 나와요. 토론장에. 이미 끝난 문제이기 워낙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음지에서 계속 가르치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참.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건 내가 볼 땐 대한민국 우파들이 게을러요. 우파 학자들이 용기가 없어요.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책으로 만들고 출판하고 예. 젊은이들 가르쳤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되는데. 교회도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차세대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리더십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굴뚝 같은데요. 그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그런 리더십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들도 있습니다. 필요하고 예. 그런 리더십 학교도 있어야 돼요. 미국 보수주의 운동사에도 보면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지금 끝나가는데요.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한 20분 남았는데 그 다른 또 질문을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가장 한국에서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보면 신영복은 어떤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결정적 시기가 오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레닌 같은 경우도 러시아 혁명 전에는 그 스위스에 숨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비밀 지령을 네. 이스크라는 잡지나 문서를 통해서 공산당원 지령을 내렸죠. 그리고 소련의 예를 들면 1차 혁명이 1905년도 1차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네네. 러시아에 와서 직접적으로 혁명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결정적 시기 전까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럼 공산주의 어떻게 구분하느냐? 공산주의자들의 패턴들이 있어요. 예. 우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을 지지한다거나, 네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네. 혹은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면, 그리고 공산주의자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다면, 그것을 더군다나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영복이라는 어떤 사람이면 1968년도에 통일혁명당 출신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중앙정부부의 잡히기 전까지 육군사관학교 교관하고 있었어요. 육사 교관. 최고의 엘리트 출신이죠. 공산당원이면서. 그러니까 통일혁명당의 기록에 보면 우리의 사상은 주체 사상이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혁명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건다는 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혁명당의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거짓 전향서를 쓰고 20년 만에 1988년도에 출소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거짓 전향서라면 10년 후에 1998년도에 8월인가요? 말지에 신영복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신영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통일혁명당 때 가졌던 사상과
그다음에 내용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양심에 적합한 행동이었으므로 네. 그 통일혁명당 때 가졌던 사상과 행동을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가 주장해요. 그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네네. 통일혁명당이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네네.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무력으로 혁명을 전복하려고 했던 핵심 당원이었던 신영복을 존경한다면 네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공산주의자를 존중하거나 예. 본인 속에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자 사상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통역당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왜 수장들은 그럼요. 사형까지 되는. 예. 김종태는 사형당했고 그리고 북한의 혁명 열사령에 예. 그 김종태를 모셔놨어요. 그리고 김종태 학교도 만들었고 김종태 거리도 있어요. 와,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들이니. 예. 그리고 김종태의 동생이었던 김진락이 네네. 어느 사형수의 고백이라는 책에 네네. 그가 어떻게 공산당원 통일혁명당 당원이 됐으며 네. 김종태가 몇 번 두 번 북한에 잠수정 타고 몰래 월북해서 네네. 김일성을 만나고 간첩 교육을 받습니다. 공작금도 받고요. 야, 근데 그런 조직이 네네.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죠, 김진락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상황을 사실 다 알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각국의 수장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라고 발언한 이 내용엔 어떤 표현은 분명히 뭐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숨은 내면의 의도와 뜻 뭐라고 교수님? 아니 그 의도는 아주 우리 정광훈 목사님 주장은 좀 명백하죠. 아니 네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네. 신영복 선생은이라고 그럼 존경하는 사상이란 신영복이 가졌던 사상이 뭐예요? 주체 사상이에요. 그러면 주체 사상을 존경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영복이 가졌던 생각은 뭡니까? 남조선 혁명이었어요. 그 혁명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적화 통일을. 네, 그리고 그것은 북한이 지령을 받은 행동이었어요. 네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신영복이 가졌던 생각과 그 행동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담대하게,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에도 국가 행사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부정하고 서독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 부인을 보내 참배를 했고 지금은 그 묘지를 통영으로 이전하여 단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윤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공산주의자는 내가 공산당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거나 예. 그들의 사상을 지지한다거나 하면 네네. 그들의 정책을 지지한다 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희상은 누구예요? 1967년도에 네. 동백림,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베를린, 베를린에 있는 있으면서 네네. 당시 윤희상은 독일에 있었어요. 예. 동베르에 있던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포섭해서 북한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네. 물론 나중에 그 2006년도인가요? 그 네. 대법원에서 네. 그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거라 하지만 그러나 당시 그 윤희상이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북한을 보냈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당시 공장을 만났던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간첩행위라 보기에는 뭐 좀 있지만 윤희상의 종북 활동은 명백한 거죠. 근데 간첩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간첩이라고 하기에는 뭐 간첩이나 뭐 대한민국 형법은 보다 엄격한 증거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증거가 좀 불충분했다거나 그런 허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이 윤희상을 엄청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당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련에 러시아 유럽에 유학 와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윤희상 본인도 제가 알기에는 북한에 여러 번 갔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유학에 왔던 사람들을 많이 보냈던 그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런 윤희상을 존경한다는 것은 뭐 잘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윤희상의 그 종북 활동을 지지한다는 것이니까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예를 들면 그 충성하기로 맹세한다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그렇죠. 존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의 사상 자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도 대한민국 건국서를 주장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명백하게 1948년도에 예, 예. 건국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그 인준에 의해서 네. 5월 10일에 총선거를 이제 네네네. 하고 네. 그리고 그 재헌의회를 거쳐서 네. 헌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헌법에 의거해서 총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구성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요. 근데 1919년도 출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한성 정부를 거치고, 예.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됩니다. 예, 예. 상해 임시정부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김도봉 같은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1919년도 건국이라면 공산주의자 건국에 참여한 게 돼버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그걸 알면서 지금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국을 주장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그 명분을 예를 들면 건국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당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런 역사 왜곡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또 겪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명백하게 공산주의자는 그 자유 대한민국 건설에는 아무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반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그 주장이 굉장히 터무니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공부해 보기만 하면 이거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 그 한국 보수의 정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예.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를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걸 가르치지 못했고, 네네. 교회도 또 사실은 교회 자기 성장에 바빠서, 네, 맞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앙심과 더불어서 한국 역사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는 기독교가 만든 역사인데 네, 그걸 맞습니다. 가르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그 김중곤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역사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기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참 그런 것들이 교회가 많이 무너져서 참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어떤지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사파들에서 무너져 버렸죠. 사실 그 두 정권을 지나오면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 또 아직도 2페이지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서 좀 다른 주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교수님 다음 시간이 또 언제 괜찮으십니까? 여기서 약속을 딱 바꿔버려야 모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월, 화, 수는 또 그게 있으니까. 특강이 있습니다. 네네. 목요일 날 하죠. 다음 주 목요일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모신 다음에, 이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그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라든지 목사님 뵙고 느꼈던 거,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날 이제 최후 진술에서 했던 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목회로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적어도 수만 명 이상의 신자들을 거느린 아주 성공한 목회자고, 또 전국의
8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맞습니다. 교육한 그런 교육자면서 또 대한민국의 수천 회의 부흥회를 인도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런 성공한 부흥사입니다. 그는 사실은 그런 고초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공한 사람이고, 또 실제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가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고 나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그 일은 정치가나 보수 정당이나 해야 될 일들을 그 홀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목사가 정치한다고 핑계로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목사님은 사실은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일깨우는 것만 충분한 자기 노리인데, 한국의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못하는 일까지 2배, 3배 하면서 그는 목숨을 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가슴 아팠고, 또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더 씌워져 있는 그런 잘못된 정치 목사라는 잘못된 그런 뭡니까 프레임, 네네. 예, 그것이 벗겨지고 목사님의 참모습이, 그리고 그분의 신앙심과 그분의 애국심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또 감동적인 또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목요일 또 이 시간에 모시고 못다한 그 재판장 안에서의 그 감동적인 증언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수님 계속해서 좀 나와주세요. 또 개봉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막 응원이 너무나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쁜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